한 이방의 기발한 계략이 많은 재물을 얻게 한 것은 물론 잃을 뻔했던 목숨까지 지켜낸 놀라운 지략.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민은 강원도 산골의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하며 그의 영리함과 기발함 덕분에 매번 모시는 사또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김아전은 마을을 평화롭고 부유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아전으로서 마을의 안정을 책임지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지요. 어느 해 정 사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정 사또는 돈으로 벼슬을 얻으신 분이셨으나 청렴하기는 하였지만 성품이 다소 어리석고 졸렬하여 일처리가 매우 어눌하였습니다. 청렴하게 마을을 다스린 덕분에 백성들이 살기 편한 고을이 되기는 하였으나 정 사또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지요. 녹복만으로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가족부터 노비들까지 사또님의 식솔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살림살이와 남루한 옷차림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하며 사또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된 정 사또는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데도 필요한 물품이나 돌아갈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니 참으로 난감한 마음에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영리한 김아전이 사또의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김아전이 사또께 긴밀히 아뢰었습니다. 사사또께선 청렴을 자처하고 가난을 고집하셨기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행장조차 갖추기 어려워진 것이지요. 소인이 정성을 다해 보답하고자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꾀를 따르면 행장을 마련할 걱정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살림도 넉넉하게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걱정하던 일을 김아전이 알고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정사또는 귀가 쫑긋하여 말했지요. 도리에만 맞는다면야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사또의 말에 김아전은 다시 말했어요. 윗마을의 최좌수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사실을 사또께서도 아실 겁니다. 오늘 밤 소인과 함께 시험 삼아 도둑질을 한번 해본다면 수천 냥쯤은 거뜬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사또가 크게 격노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게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시키려 드느냐? 고을 수령의 신분으로 백성의 물건을 훔치란 말이더냐? 그런 말을 하려거든 썩 물러가거라. 내 놈의 죄는 태형으로 대쪽을 가지고 볼기를 수 없이 내리치는 형벌 감이로다. 김아전은 사또의 말에 굽히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사사또께서 이처럼 고집만 부리시면 텅 빈 금고 수백 금을 어떻게 갚으려 하십니까? 또한 행차 비용 5, 60꾸러미는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이대로 돌아가시면 사또의 식솔들은 꼭 가난에 허덕이며 사또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소인의 말을 따르시지요. 늦은 밤에 귀신조차 모르게 이를 도모할 터이니 원하옵건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청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또로서는 아전의 말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막상 처지를 생각해 보니 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 김아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시험 한번 하도록 해보세. 그런데 따로 준비할 것이 있는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간단한 옷을 입고 마막심만 신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을 기약하며 모의를 꾸몄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인경이 울리자 정사또와 김아전은 사다리와 약간의 연장을 챙겨 들고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어졌지요.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한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정사또와 김아전은 사다리를 걸쳐 담을 넘고 몰래 한 창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김아전은 준비해 온 연장으로 뒷벽에 구멍을 어렵게 뚫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아전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 술 창고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김아전은 술을 보자 입에 침이 흘렀지요. 그래서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제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웬만해서는 취하지 않으니 이 좋은 술을 마시나 살짝 보려 합니다. 술을 떠 마시려면 사또의 남학신이 필요하오니 남학신 좀 벗어주시지요.
김하전은 남학신에 술을 가득 담아 사또에게 두 손으로 바쳤어요. 사또는 얼떨결에 김하전이 주는 술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지요. 김하전도 술을 담아 연거푸 4-5번을 마시더니 어느덧 취한 척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귀에 열이 오르면 노래 한 가락을 뽑곤 했지요. 오늘 좋은 술을 마셨더니 흥이 마구 일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또께서 박자를 맞추면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사또는 손을 휘저으며 급히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김하전은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계속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이윽고 밖에 있던 삽살개가 문 앞에서 지저대자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왔답니다. 하인 장정 서너 명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서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외치며 나왔어요. 김하전은 이 틈을 타 급히 빠져나와 물건으로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또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하전이 구멍을 꽉 막은지라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너무나 황당스럽고 다급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술독 사이에 몸을 숨겼답니다. 횃불을 들어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도둑놈이 술창고 안에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마치 항아리 속 거북이를 잡아내듯이 손쉽게 사또를 잡아 가만히 자루에 넣은 후 마당 한 구석에 버드나무 가지 위에 매달았답니다. 다음 날 관가에 고발하여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불이야! 사당에 불이 났다! 갑작스런 불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불을 끄려 달려가니 집에는 최자수의 아버지만 남았지요. 그는 99이나 된 노인으로 거의 귀신이나 다름없이 뒷마당 한켠에 산 송장처럼 앉아 있었답니다. 김하전은 후당으로 몰래 들어가 그 노인을 둘러매고 사또가 매달린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가만히 자루를 내려 사또를 구해주었고 노인을 가만히 자루에 넣어 다시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사또와 함께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사또와 김하전은 발이 안 보이게 뛰어 관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이 막힐 듯 목이 메었어요. 이윽고 사또는 마음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며 김하전을 크게 꾸짖었지요. 네가 나를 죽일 셈이었더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의 원님이 어찌 도둑이 되고 너는 어찌하여 도둑질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김하전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미리 최자수 집을 염탐하여 계책을 모두 꾸며 놓았었습니다. 사또를 가만히 자루에서 꺼내드리고 좌수의 99살 먹은 늙은 아버지를 대신 밀어 넣었지요. 이 계책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내일 최자수 하인들이 자루를 들고 관하로 오면 자루에 든 죄인을 감옥에 가두고 최자수를 불러 죄를 물으십시오. 자루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풀어주고 최자수에게 불효의 죄를 논하십시오. 좌수에게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여차저차 하신다면 추천금은 가만히 앉아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가 듣고 보니 기가 찼지만 그럴듯한 꾀인지라 김하전의 말을 듣고서야 분노가 풀린 사또는 아침이 되어 최자수를 불러들였지요. 사또는 최자수를 마루로 올라오게 해 자리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지난밤 자네 집에서 도둑을 잡았다고 이른 아침에 하인들이 도둑을 관하로 데려와서 옥에 단단히 가두었네. 지금 자네 앞에서 엄히 다스릴까 하네. 그러고는 이방을 불러 옥에 갇힌 도둑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이방이 도둑을 데려와 가마니를 벗기자 그 안에서 나온 이는 뜻밖에도 늙은 영감이었지요. 영감을 보는 순간 최자수는 깜짝 놀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도둑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최자수는 사또께 죄를 자백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저분은 소인의 노부이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잡아 넣었으니 그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정사또는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한 듯 말했습니다. 너의 사악한 불효가 온 고을에 파다하게 소문나 있다는 것을 내 익히 들었도다. 결국 천하의 삼강오륜의 죄를 범하였나니
용서하기 어렵구나. 사또는 아전에게 명하여 최자수를 형틀에 묶고 곤장 20대를 치라 명했지요. 최자수는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 후 사또는 그에게 사형수에게만 씌우는 20근이 넘는 칼을 씌워 하옥시켰습니다. 옥에 갇힌 최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륜을 어긴 큰 죄로 살아날 방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사또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김하전을 몰래 불러들여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김하전, 나를 살려주게나. 자네가 나를 중죄해서 풀려나게만 해준다면 수천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네. 사또께 말씀을 잘해서 나를 풀어주게나. 최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인이 들고 있던 천냥을 먼저 아전에게 주었지요. 김하전은 짐진 난색을 표하다가 한참 뒤에 못 이기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럼 내 사또께 잘 말씀드려 죄를 가볍게 하도록 청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김하전은 최자수의 하인이 건넨 천냥이 든 돈자루를 슬쩍 보며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의 표정은 난색을 표하는 듯했으나 눈빛에는 탐욕의 기운이 가득했지요.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는 척하며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좌수 나리. 저라고 뭐 어려운 부탁을 못 들어드리겠습니까만 사또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리께서 죄가 무척 크지 않습니까? 인륜을 어겼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사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계십니다. 김하전은 일부러 긴 한숨을 쉬며 좌우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최자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섰고 애타는 마음으로 김하전의 팔을 붙들었어요. 김하전, 내가 비록 천하의 죄인이오나 한 번만 살려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 지역에서 쌓아온 인맥과 재산이 있지 않은가? 만일 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자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을 것이오. 자네가 사또와 가까운 사이니 이번 일만 어떻게든 잘 이야기해 준다면 천냥이 아니라 만냥,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내줄 수 있다네. 최자수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애걸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정의 판결에 따라 목이 날아가게 될 터였어요. 그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김하전을 올려다보았어요. 김하전은 좌수가 주는 천냥을 하인에게 건네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금 손을 저었어요. 그러곤 팔짱을 끼고 이마를 매만지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다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좌수 나리,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또께서는 저 돈 몇 냥에 움직일 분이 아닙니다. 요즘 사또께서는 반정 후 조정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수 나리의 죄를 가볍게 다루셨다가 자칫 사또께서도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자수의 얼굴은 잔뜩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김하전이 돈 몇 냥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곧 김하전의 눈빛이 슬그머니 변하는 것을 눈치챘지요. 그리고 이내 김하전의 입에서 진짜 속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좌수 나리의 성의를 생각해 제가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사또께 청을 올려보겠습니다. 다만 좌수 나리도 아시다시피 사또께서는 대단히 고결하신 분이시니 청을 올리려면 저도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자금이 좀 더 필요하겠지요. 민심과 소문도 바로잡고 사또께 헌금도 올리고 말입니다. 그 말에 최자수는 일말의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얼마든지 준비하겠네. 자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도 가져가게.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겠나. 사또께서 나를 중죄해서 풀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라도 지불할 수 있네. 목숨만 살려주게나. 최자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김하전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좌수나리께서 그 정도로 간절하시다면 이번 일은 제 목숨을 걸고라도 꼭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다만 일단 10,000냥 정도의 자금을 사또께 헌납하고 조심스레 청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하전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액수를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최자수는 김하전의 노골적인 요구에 속이 상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인 만큼 10,000냥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서 준비해 오너라. 10,000냥이 아니라 100,000냥이라도 준비해 오거라. 최자수의 명령에 하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하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자수에게 다가섰지요. 좌수나리, 이번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사사또께서도 좌수나리의 진심을 보신다면 분명 감옥에서 나올 방도를 찾으실 겁니다. 제가 이 목숨을 걸고 나리의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김하전의 그럴듯한 말에 최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김하전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속셈이 서려 있었지요. 최자수의 돈을 얼마나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 보려는 심산이 분명했습니다. 자네만 믿겠네. 김하전 꼭 나를 살려주게. 최자수는 김하전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흐느끼며 말했지요. 그리고 김하전은 그런 최자수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 좌수나리. 부디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사또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하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과연 이 일이 최자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는 길이 될지는 오직 김하전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최자수로부터 수천 냥의 금을 받아 최자수를 풀어주고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영리한 김하전 덕분에 수천 냥의 돈을 얻게 된 정사또는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했어요.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염려되었지요.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하는 신임 사또가 도착하게 되었어요. 정사또는 신임 사또에게 인장을 인계하면서 속으로 김아전을 남겨두면 반드시 일이 누설될 거야. 생각하며 신임 사또에게 비밀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여기 있으면서 느낀 것이 아전 김영민은 간사하고 교활하여 제멋대로 권세를 부림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자요. 내가 떠나고 나서 기회를 봐서 그 자를 반드시 죽여온 고을이 평안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거듭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신임 사또는 정사또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 그런 부탁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새로 부임한 신관으로서 전임 사또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신임 사또는 다음 날 관할을 열자마자 김하전을 잡아오게 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즉시 처형하려 했습니다. 순간 영리한 김하전은 속으로 재빨리 생각을 굴렸습니다. 나는 신임 사또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사또가 이러는 건 필시 정사또가 지난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나를 죽여 입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도 포기할 순 없지. 내 목숨을 지킬 완벽한 꾀를 내야겠어.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임 사또를 자세히 보니 왼쪽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김하전은 재빠르게 꾀를 내어 구슬퍼하며 크게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스소이는 신임 사또 나리께 지은 죄가 없사옵니다. 다만 정사또 나리의 한쪽 눈을 고쳐준 까닭에 제 목숨을 잃을 재앙을 가져왔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임 사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애꾸 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얼른 말해보거라. 내 당장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어 곧 김하전이 말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자연을 사마방랑하던 중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 푸른 주머니에 담긴 비밀스러운 의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애꾸눈인 사람을 만나면 제 손으로 고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임 사또는 크게 기뻐하며 김하전의 결박한 것을 풀어주면서 마루로 올라오게 해 방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구관은 정말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네를 죽이려 했다니. 나 역시 한쪽 눈이 멀었네. 자네가 고쳐줄 수 있겠는가? 김하전은 신임 사또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리의 병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나리께서 밤에 몰래 소인의 집으로 오시면 신비한 비법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신임 사또는 크게 기뻤습니다. 그동안 한쪽 눈으로 살아온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들떴지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듯하여 애가 타는 가운데 마침내 저녁이 되자 신임 사또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김하전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신임 사또를 보자 후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술병과 온갖 진미가 뒤섞여 있었고 해산물과 육류 등 귀한 안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둘이 거나하게 취한 신임 사또가 김하전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제 곧 의술을 실행해 보도록 하시오. 김하전은 그냥 예 하며 신임 사또에게 계속 술을 더 권했지요. 한참 술을 마시며 취기가 거의 끝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한 김하전은 누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기둥에 묶어 놓았어요. 이를 본 신임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왜 가져왔느냐? 이것이 바로 신비한 기술입니다. 이 송아지와 한번 교접만 하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신임 사또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김하전이 크게 웃으며 말했지요. 정사또 나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사또 나리께서 송아지와 교접을 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죽여 그 소문을 없애려 했던 것이지요. 신임 사또가 듣고 보니 그럴듯하여 망설이고 있으니 김하전이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나으리, 한 번의 교접으로 눈이 고쳐지는데 어찌 망설이십니까요? 신임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쉽게 일을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하전의 독촉에 결국 신임 사또는 눈을 고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술기운을 빌어바지 끈을 풀어헤치고 양 무릎을 꿇고 앉아 김하전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일을 진행하자 송아지가 울부짖고 발길질하며 펄쩍펄쩍 뛰는 소란이 일었지요. 김하전이 송아지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나서야 신임 사또는 간신히 일을 마칠 수 있었고 수치스러움에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서둘러 나오려는 그를 김하전이 문 앞까지 따라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소인이 관하로 가서 뵙고 축하를 드릴 것이오니 변변찮은 안주에 술 한 잔으로만 대접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신임 사또는 동원에 들어와 촛불을 밝히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샌 탓인지 오른쪽 눈까지 어두워지는 것 같아 보였지요. 분노와 수치심이 갑자기 치밀어 오른 사또는 발빠른 종을 불러 김하전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명을 내리기가 무섭게 이미 김하전이 동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 코를 꿰고 붉은 비단옷을 입힌 송아지를 천천히 끌고 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동원 사람들은 나와서 문안 인사 올려라. 사또 나리 안방마님 행차이시다. 사또 나리께서 어젯밤 신방을 치르셨느니라. 이렇게 행세를 하며 관하로 들이닥치니 신임 사또는 놀라서 방으로 도망치고 관하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송아지가 신임 사또의 안방마님입니다. 김하전이 말하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떠들썩하게 수군거렸지요. 이 해괴한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고 신임 사또는 이후로 수치심에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며칠 뒤 밤을 틈타구임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한 김하전은 새로 부임한 사또를 충실히 모시며 고을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마음이 앞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진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큰 망신과 피해를 가져오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보다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불신과 오해를 낳으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